심장은 가장 오해를 받는 신체 기관이다. 우선 심장은 발렌타인데이에 우리가 떠올리고 연인들이 나무줄기 같은 곳에 이름과 함께 새기곤 하는 전통적인 기호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게다가 심장은 우리가 굽기에 경례를 할 때 오른손을 가져다 대는 부위에 있지도 않다. 아마도 가장 신기한 점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선언하거나 연인에게서 버림받고서 가슴이 무너졌다고 토로할 때 우리가 심장을 감정이 자리한 곳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의학자들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뇌에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두근대는 심장에 있는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뇌과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감정이 심장이 아닌 바로 이 머리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며 심장을 감정과 자연스럽게 결부시킵니다. 원래는 뇌 쪽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성인 남성의 심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하트처럼 생기진 않았죠? 사람의 심장 크기는 여러분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일반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심장의 무게가 450g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는 서양인의 무게이고요. 실제 한국인 남자의 보통의 심장 크기는 약 320g, 여자는 약 280g 정도의 무게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장기입니다. 단 몇 초라도 뇌에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일하는지 아시려면 여러분 오른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왼쪽 손목 바깥쪽에 가만히 대보십시오. 1초에 한 번 남짓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에 의한 박동이죠. 심장은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아이는 더 빨리 뛰죠. 그러면 평생 1분에 80회 심장이 뛴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80세까지 살았을 때 심장은 무려 35억 번 정도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심장이 실제로 두근두근 박동하는 횟수는 35억 번보다 훨씬 많겠죠. 인간이 사는 동안 쉼없이 뛰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오른손 주먹만한 크지도 않은 작은 심장이 이렇게 일을 한다니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심장의 이런 경이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 제작 과정에서 시신의 장기들을 모두 제거했지만 심장만큼은 남겨두었답니다. 아마 신화 속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고대 이집트 문헌 사자에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심장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자칼머리를 가진 신 아누비스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에는 아누비스가 양팔 저울의 무언가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 오른쪽 팔에는 정의와 지혜의 여신인 마트가 머리에 꽂은 깃털이, 왼쪽 팔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즉 심장의 무게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마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누비스 건너편에 있는 악어의 얼굴과 사자의 앞다리, 하마의 뒷다리를 가진 아뮤트라는 괴물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먹어버리죠. 반대로 심장과 깃털이 수평을 이루면 매 얼굴을 한 태양의 신 호루스가 죽은 자를 인도해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심장의 무게는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데요. 저 역시 매년 150명에서 한 200명의 심장을 직접 만지고 꼼꼼히 검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법의학자인 만큼 심장의 무게에 민감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손 주먹보다 클수록, 무거울수록 고혈압이나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몸에서 수십억 회 뛰어온 심장을 보고 있노라면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누군가의 고단했던 지난 삶과 단 한 번도 쉴 수 없었던 심장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심장 얘기를 하고 있어 예상은 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심장질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원조 슈퍼맨인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많은 유명인들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발전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보다 지금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70%가 높다고 말합니다. 면역학자 마이클 킨치는 이렇게 썼다. 심장병은 해마다 암, 독감, 폐렴, 사고에 따른 사망자들을 더한 것만큼의 목숨을 앗아간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심장병으로 사망하며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린다. 사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암입니다만, 암이라는 것이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유방암 등 여러 개의 암이 합쳐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허혈성 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증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검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중년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젊은 사람에게도 사망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부검한 사례에서도 공무원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쓰러졌고 부검을 통해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20대 아이를 두고 있는 저로서는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이렇듯 흔한 질환인 심근경색증에 대해 저자는 책에서 쉽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심근경색, heart attack과 심장정지, cardiac arrest는 사실 다른 것이다. 심근경색은 심장동맥이 막히는 바람에 산소를 지닌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갈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심장정지는 심장이 아예 펌프질을 멈출 때에 일어난다. 저야 업이라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심근경색증, 의학 용어로는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핫어택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산소를 지닌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갈 수 없을 때 일어나는데요. 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영어의 발작이란 뜻의 어택, 이것이 붙습니다. 심장정지는 심장이 아예 펌프질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정지로 이어질 때가 많지만 심장정지는 심근경색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심장 바깥쪽에 위치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 이걸 이제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맥 안쪽이 노랗게 꽉 막혀 있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 노란색의 동맥경화가 이렇게 꽉 막히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근육이 죽게 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은,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 괴사라고 하는데요. 이 괴사되어 보이는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실제 빌 브라이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심장 기능이 멈춘 경우의 4분의 1은 심근경색이 치명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음을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질환이 존재하는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The Body,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 상세하고도 재미있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도 알게 된 인상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하면 독일의 의학자 베르너 포르스만입니다. 그는 1929년 독일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변호를 갓 취득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카테터라고 부르는 얇은 관이 심장에 직접 접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도 시도해볼 생각도 안 했죠. 그러나 호기심이 넘쳤던 포르스만은 자신의 팔 동맥 안으로 얇은 관이 카테터를 넣고 쭉쭉 밀어서
심장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이물질이 침입했음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아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상태, 관을 꽂은 그 상태 그대로 방사선과까지 걸어가서 X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실험은 현대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심장 또는 순환기 내과 의사들이 이러한 카테타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심장동맥의 막힌 부분을 확인하고 풍선이나 스텐트라고 부르는 스프링처럼 생긴 물질을 동맥에 삽입하는데요. 이는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시술의 기원이 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포르스만은 노벨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 밖에 혈액을 몸 밖에 빼내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신체에 넣어주는 기계인 에크모,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할 때 심장의 리듬을 도와주는 기계 등 현재 우리가 심장질환의 발생 시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책을 통해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의 다른 모든 분야들에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의학은 일종의 암흑기에 잠겼다. 18세기에 게다가 19세기의 상당 기간에도 의사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역효과를 일으키는 진료 행위를 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의학이 항상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올바른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 책에서 날카롭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열법이란 치료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를 뽑아내서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는 치료법인데요. 어렸을 때 체하면 손을 따서 검붉은 피를 내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치료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어느 날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 목이 아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미국 의사들이 사열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워싱턴의 피를 빼냈다고 합니다. 그의 혈액 중 약 40%를 빼냈다고 하죠. 결국 조지 워싱턴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열법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도 지금 제 관점에서 보면 류마티스 심장염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염 상태에서 몸이 약해졌을 때 사열법으로 피를 계속 뽑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사열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북벌을 계획했던 효정 역시 머리와 얼굴에 종기로 인한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쁜 피를 뽑는다는 명분으로 시술을 하던 중 피가 그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면 피를 뽑아 치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학에서 19세기까지 이러한 사열법이 지속된 것은 당시 대다수의 의사들이 질병이 몸의 전반적인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 약 4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에 구석구석 포진되어 있는 혈액을 빼냄으로써 몸의 균형을 회복시킬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신체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리뼈 안에 있는 것 같아도 30초 사이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30년 동안 처리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훑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너무나 경이로운 대상치고는 너무나 볼품이 없다. 우선 뇌는 75에서 80%가 물이며 나머지는 주로 지방과 단백질이다. 만약 당신이 머리뼈에서 뇌를 꺼내든다면 분명 당신은 뇌가 무척 부드럽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뇌의 부드러움은 두부, 부드러운 버터, 살짝 지나치게 익힌 블랑망제 등 다양한 것에 비유되어 왔다. 저는 매주 여러 개의 뇌를 직접 관찰하고 해부하는데요. 약 1.2에서 1.7kg의 뇌는 본래 물컹한 두부 같은데 해부 전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뇌의 주성분인 지방과 단백질이 조금 굳으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컹한 느낌이 남아있어서 젤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뇌를 두 손에 올려놓고 있자면 이게 과연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며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나게 하고 우주를 넘어 상상케 하는 그 놀라운 지력의 보고가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 곱하기 1 곱하기 1 밀리미터, 즉 모래알 크기의 뇌에는 2000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영화를 모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 이렇게 물컹하고 볼품없는 뇌이지만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뇌는 가장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보호하는 머리뼈 안에 아늑하게 들어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뇌는 감염으로 붓거나 출혈이 일어나서 액체가 더 늘어날 때면 손상을 입기 쉽다. 늘어난 물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에 압박이 가해져서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뇌의 바깥막인 뇌막에는 뇌척수액이 얇게 층을 이루고 있어서 조금의 완충 효과를 발휘하지만 말 그대로 조금이다. 우리의 뇌는 여기 단단한, 만져보시죠? 단단한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컹한 뇌와 단단한 뼈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흔들거나 헤드뱅잉을 해도 뇌가 물에 둥둥 떠서 손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1만에서 1만 2천 년 전 우리 조상에 비해 작아졌다고 합니다. 테니스공 하나 정도가 지난 10,000년간 없어졌다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뇌가 작아져서 우리의 머리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인류의 머리뼈도 얇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머리 한번 눌러보시죠. 여전히 딱딱하죠? 우리의 머리뼈는 매우 단단해서 물컹한 뇌가 다치지 않게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면 출혈이나 염증이 뇌에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뇌를 누르거나 염증 때문에 뇌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머리뼈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뇌가 갈 곳이 없게 되고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뇌의 단면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인데요. 뇌가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듯 머리뼈는 우리 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뇌 안쪽에서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머리뼈 때문에 뇌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말은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온갖 일에 막아 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도 실제로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다치면 뇌가 출렁거리면서 뇌 앞쪽인 이마엽과 양쪽의 관자엽이 머리뼈에 부딪혀 뇌 앞쪽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맞춤격 손상, 컹트레쿠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부검을 통해 많이 밝혀내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술을 많이 드셔서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나 옆으로 꽈당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면 이마엽 등에 멍이 들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맞춤격 손상이 심하거나 반복되어 생긴 병을 만성외상 뇌병증,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미식 축구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태클에 의해 넘어지면 뇌가 충격을 받아서 맞춤격 손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퇴행성 뇌장애가 생기는데 은퇴 선수들의 20에서 45%가 이러한 질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뇌의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뇌의 10%만 사용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루시라는 영화에서도 뇌를 전부 활용하게 되면 마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실제 우리는 뇌를 아주 분별 있게 사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저런 식으로 뇌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쓴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대 청소년의 뇌 회로가 약 80%만 완성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신경학 교수인 프랜시스 젠슨이 하버드 매거진이라는 학술지에 10대의 뇌는 그저 덜 성숙한 어른의 뇌가 아니다 라고 기재했는데요. 10대 때는 쾌락과 관련이 있는 암내 영역인 측좌핵이라는 것이 최대 크기로 자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몸에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인생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에 더 격렬하게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사춘기 때 그렇게 감정의 너울이 심하고 격정적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치료법도 나타났습니다.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조현병 환자들의 이마엽을 잘라내면 불안정한 마음이 가라앉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이마엽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마엽 절개술이 탄생했다. 모니스는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의 완벽한 사례를 제공했다. 그는 환자가 어떤 손상을 입을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수술을 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교의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그 당시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이마엽, 즉 전두엽을 절개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마엽 절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일부는 덜 폭력적이고 온순해졌으나 성격이 돌이킬 수 없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수술법의 단점도 많고 어떤 환자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아서 1949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치료법이라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미국에서 월터 잭슨 프리먼이라는 의사가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마엽을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순회하면서 12일 동안 225명의 이마엽을 잘라낸 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증 환자, 주정뱅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탈 행동을 보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술에 잘 알려진 실패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책에 따르면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때로 고집이 좀 심하게 부리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마엽 절개술을 의뢰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64년간 말도 하지 못하고 실금을 하는 등 파괴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이 시술은 지금 우리들이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참고로 이 수술을 본 뉴욕 대학교의 신경학자가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차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수술은 효과도 없고 장애, 그리고 심지어 사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비판받고 당연히 의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나서야 인정되는 지금의 신의학 기술 인증은 과거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많은 희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마침 전문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은 전문의 시험은 9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곳곳에 전문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 그 해 마침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삭인 아내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남편분이 지나치게 게임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내분이랑 다툼이 있었다라는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공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 아내분이 이런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했죠. 부검이 시행되는데 그 부검 소견에서는 머리 뒤통수에 살짝 두피가 좀 찢어진 소견이 있고요.
목을 부검을 해봤는데 목에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기는. 그래서 당시 부검을 했던 국가수의 법의관이 손에 의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남편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왕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몸을 검사를 해봤는데 손톱에 핥힌 자국이 있어요. 여자분의 손톱에는 남편의 피부 조직이 있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도 긁어주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핥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남편분은 주장했고 누군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나 뭐 다른 이유일 거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스벤슨이라는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초빙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아내분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아마도 호흡을 방해했을 거다. 만삭이니까. 그래서 체위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저렇다 보니까 피가 몰려서 목에 출혈이 보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죠. 검찰 쪽에서는 이분은 사진이 조금 잘 못 나온 사진인데 제 스승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윤성 교수님이란 분인데 당시에 이 두 분이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물론 이윤성 교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자료를 뒤에서 준비한 건 누굴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윤성 교수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1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고 우리의 부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고 이분은 나중에 본인의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고 많은 형량이 추가됐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로도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당시에 국립과학수연구원 법의학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떻게 발표를 했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모든 사람이 웃을 얘기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외부 표면부터 내부 장기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물을 가득 먹은 그러니까 익사자에서 한강에서 발견될 만한 게 발견됐고 목을 심하게 압박한 뭔가 턱이 있고 거기에 목을 걸치고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적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심장 원인에 의한 쇼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압박이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경찰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소신대로 낼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나? 과감하게 목에 눌렸고 익사의 흔적이 있다라고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렸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의 의미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더욱더 촉발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또 이걸 밝히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검시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검시제도라는 게 놀랍게 우리나라는 문헌상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흠음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단하신 왕이죠. 그 다음에 무원록이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년이 흐르니까 조금 더 증보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한국적 상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자. 어떤 왕이 그랬을까요? 영조 대왕께서 그러셨습니다. 영조 대왕의 지시를 하고 손자인 정조대왕님이 이제 이거 한글로 편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원록을 언해 그래서 한글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 책에는 그럼 혹시 어떤 사건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사건들이 있나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네. 무원록에는 아버지와 친자 감별을 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굉장한 실제 스토리,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장해서 살해한 사건. 근데 그게 현명한 관리가 사건을 정확히 파헤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죠. 흠음신서에 있습니다. 흠음신서는 법의학 플러스 형법학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선판서. 근데 이 흠음신서는 정약용 선생님 저술하신 거여서 이 책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어요. 현대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옛날 말투만 극복할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의 역사를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 로카르도라는 프랑스의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법률가였는데 법률가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비과학적인 게 많아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란 거 1번, 2번, 3번 놓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 과학적인 방법론을 초석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모든 범인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 법의학의 기초를 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치아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유전학, 법의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또는 이 정액이 또는 이 차액이 누구 건가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법의 독성학이라고 그래서 독극물에 관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의 곤충학이라고 그래서 곤충, 돼지를 갖고 실험하는데 지금도 어디서 돼지 갖고 실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신이 외기,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곤충은 뭘까요?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곤충이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가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시체에다가 알을 이제 금파리가 법의학에 관심 있으셨군요. 알을 낳는다고 해서 가장 먼저 파리가 시체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 금파리가 보통은 제일 먼저 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을 까게 되는 거죠. 시신에. 이게 한 2주 정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파리가 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딱정벌레들이 옵니다. 딱정벌레들이 와서 보다 단단한 조직 중에 뭐 근, 인대, 근육 중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을 시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식성인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망생들이세요. 법의곤충학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13세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외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밝히려고 수령이 막 노력했는데 그 흉기를 찾아갖고 범인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가 방금 뭘 가르쳐 드렸죠? 곤충이요. 곤충. 그렇죠. 네. 곤충이 갉아먹은 흔적을 찾았나요? 아, 시신에서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흉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이 속살이 드러나야 파리가 꼬이기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점점 이제 대답은 이렇게 고어해지는 거예요. 흉기는 낫이었어요. 근데 그 흉기를 어떻게 찾았냐? 그 흉기에 파리가 꼬인 겁니다. 고을 수령이 자, 왠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데 자, 다들 집에 있는 낫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워놓은 거야. 물로 씻어도 거기에 남아있던 피에 이런 곤충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인으로 하고 흉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법의곤충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송나라 때 조금 특이한 관리가 시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책들 다 모으고 본인이 사건에 직접 참여해서 이 세원록이라는 법의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법의학 책입니다. 교수님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육지에서 일어났을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익사를 하거나 그때는 사실 파리가 오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먼저 그때는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식성 해양 생물은 뭘까요?
새우, 우럭. 네. 새우 먹기 이제 끔찍. 새우. 아니 근데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그래서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뭐 갑각류라든지 육식성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곤충만큼의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1위는 암 아닌가요? 2위는요. 저 집요합니다. 2위는 교통사고.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뇌혈관 질환이고요. 3등이 심장 질환입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씩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기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불분명한 사망 원인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많은 사망 원인 중에 10만 명당 타살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0.7에서 0.9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살은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당 26명에서 28명 정도 합니다. 많을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OECD에서 1위입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근데 자살이 사실은 과소평가돼 있어요. 이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4, 5월쯤에 되면 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라요. 왜냐면 겨우내 부패가 안 돼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시신이 떠오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서울대학교 쪽에 국가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검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자살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과거에는 뭐라고 사망진단서에 썼냐면 심장마비라고 썼어요.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 심장이 마비되죠? 심정지는 어떠세요? 심장이 정지되니까 사람이 죽었겠죠. 뭐 호흡정지는 어떠세요? 그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불분명한 사망 원인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법의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살 10만 명당 0.7에서 0.9 그거 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원인 불명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혹시 타살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원인 불명의 죽음 때문에 혹시 묻혀지는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가 정확히 모르는 죽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OECD 중에서 이렇게 원인 불명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쭉 갈수록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혹시 10만 명당 수치가 제로인 나라도 있나요? 타살이나 자살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북한? 네, 그 나라입니다. 진짜로 없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처벌받아요, 그 나라는 자살하면 가족들이. 죽음과 삶에 있어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에 아기 포가 붙으면 수태라고 하는데 그 수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민법과 형법은 조금 다르죠. 민법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머리를 디미는 순간 민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형법은 좀 달라요. 형법의 대표적 악설은 진통이 느껴질 때,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느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죄인가요? 낙태죄죠. 이렇게 심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마 조금 아시겠지만 정자와 난자를 밖에서 수정시킬 수 있고 그 수정된 난을 과거에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만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장기를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면 그건 생명인가 아닌가, 복제인가는.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생명의 정의조차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죽음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 장기, 개체, 법적 사망입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장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때요?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배운 대로 뇌사 환자한테 장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한 건데, 근데 법률에서 어때요? 심장만 사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내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온 게 되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1997년도에 환자가 왔어요. 환자는 술에 약간 취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겨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서 이분이 살지 못 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내분이 원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한 상태에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퇴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막 했는데 이 사람 집에 가면 사망한다 라고 몇 차례 설득했고, 그렇지만 아내 쪽에서는 친척분들도 모셔와갖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의사는 몇 번 저항하다가 진료를 볼 수 없는 환경까지 돼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망하셨죠.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근데 경찰에서 보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살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분이 그럼 왜 퇴원시켰냐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나중에 몇 번의 판결 끝에 살인 방조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의료계. 그다음부터 의료계는 퇴원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죽어라.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오다가 2008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거를 검사를 받던 분이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뇌에 피가 적게 가서 의식 상태가 불명인 상태로 누워 계신 소위 김할머니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김할머니가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 김할머니의 남편분께서도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 김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너네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이고 싶다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꽤 많은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09년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다잉법이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돌이킬 수 없는 병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이 세 가지 키워드고 대한의사협회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정할 수 있게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법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법원 판결이 한창 나오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애써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DNR, Do Not Resuscitate, 우리나라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신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딱 멈춘 순간 뛰어듭니다. 위로 올라타서 하는 거 살렸어요. 응급소생술로. 그러니까 김수환 주임께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니까! 라고는 안 하셨고요, 당연히.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심장이 멈추셨을 때 의사들은 정진석 추기경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고인의 뜻을 받들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톨릭계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 존엄사라는 거는 약간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엄사 그러면 왠지 death with dignity니까 내가 위험이 있을 때 이상한 모양을 보이기 싫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잭 케버키안이에요.
저와 같은 패톨로지스트, 병리학자예요. 이분은 뭘 했냐면 이 기구, 약간 조악해 보이죠? 이 기구가 뭐냐면 세나트론이라고, 세나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트론은 세 가지란 뜻이고 죽음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합니다. 췌장암 알기군요 하고 자기가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남으셨군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이걸 설치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쉽게 아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잠 오는 약,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처음엔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냐?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비슷한 60 미니츠라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 나쁜 의사가. 그래서 별명이 닥터 데스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이 설치해준 사망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잘못 판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맨슬러터, 모살죄로 해서 이분을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8년 뒤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어떤 사람들에겐 분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죽일 수 있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의사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의 오레건주에서 Death with Dignity Act, 우리나라 말로는 존엄사법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 이상, 3명쯤 되는 의사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했고 나는 이제 그만 우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권리를 주는 법이 Death with Dignity Act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8개 주, 최근에 하와이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들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8개 주 플러스 뭐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알고 계셨나요? 안락사. 맞습니다. 안락사. 사실은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락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안락사를 외국말로 따면 떼이네이지아입니다. 떼네이지아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유는 유토피아 할 때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근데 좋은 죽음인데 왜 나쁜 뜻을 알고 있냐면 아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대량 집시, 유태인,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나치의 그런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대답은 연명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자살 또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자신 스스로 부채감이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농어촌 지역, 한적한 데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이 소외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치부하다 보면 소속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명이 넘었어요. 10만 명당. 근데 지금은 25명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 일본 가끔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울한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에 쓸 때 조금 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